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주를 쉬고 왔기 때문에 2주 동안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청정구역에서도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민주당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기회주의자님께서 느낀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역시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걸어오셨다고 근데 생각해요. 진짜 역대급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김영삼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일 동안 잘한 것도 있고,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9년 동안의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대비 효과가 너무 컸다는 게 느껴집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었고 짜증났던 것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100일 만에 해소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좀 번외긴 한데 타 정당들이 계속 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정당으로 조금 더 관심이, 우리 민주정부로 조금 더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6가지 정도 괜찮았던 게 느껴졌는데 첫 번째는 5월 12일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그죠. 취임 나흘째 되는 날 바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셨죠. 그렇죠. 일자리 대통령. 그렇죠. 걸맞는. 노동시장 개선을 약속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책임을 지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첫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 인정 지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면 순직 인정도 못 받냐, 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냐 이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요걸 바로 얘기를 하고 지시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인권 존중이 다른 전 정권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하시면서. 네. 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3일차로 계속되는데 5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00일 다 하려고요? 3일차 해갖고? 아니요. 6개. 지금 3개째.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근데 이제 유가족을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되게 좋아서 사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미 정치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9년 동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안 했었고 지금 매번 말하는 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탄핵 정국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진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9년 동안 못 봤던 거.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면 고작 18살입니다. 9년 동안 9살부터 18살 사이 동안 아무것도 못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잘못됐던 거다. 국가 권력에 국민이 저항하고 이런 것들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걸 처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야 그 이전 세대야 이렇게 계속 뭐 이 작가님이 이렇게 말해왔던 사람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처음 보는 세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미 정치를 탈피한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식 면담 및 사과 요 정도가 제가 5개 가장 좋았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기회주의자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할 게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개인기로 도파한 거 아니야 100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100일 동안. 입법을 통한. 이제 그거지. 이제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국회에 도움을 해갖고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봐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야당이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막고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과시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더 죽어 지들은. 더 죽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아마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힘겨루기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하고는 조금 지금보다 더 협력을 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창석이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했잖아. 네. 그런데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 스틱스 조선소에서 4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분들 다 하청업체 직원들이야. 또. 이게 위험의 외주화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전부 다 하청업체 시킨다고. 또 조선소 같으면 하청업체가 한 단계, 2단계로 나뉜 게 아니고요. 5단계,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청에 재하청이 있죠.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네, 맞아요.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OECD 중에서요. 대한민국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독일이 인구 10만 명당 1.7명인가 사망하는데 우리는 뭐 7.9명인가 8명이 사망. 6배, 7배야 우리는 독일보다. 그리고 매년 사업재해로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박지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이 예상에. 이 산업재해로 1년에.
예상해봐. 500명? 그래, 500명 죽어요, 1년에. 엄청난 숫자지. 군인들이 군대에서 사실은 매년 죽는 사람들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보다 군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업재해로 죽어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누가 죽냐? 90% 이상이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 꺼져! 해서는 그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욕 나오는 야당의 행태지만 도움 받을 건 도움 받아야 된다. 특히,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야당보다는 좀 가까웠다.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한 40석쯤 되잖아.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한 110석 되니까 이것만 해도 어떻게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어. 과반이 넘어가요. 또 정의당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은 뭐 안 된다 쳐도 그러면은 조금 협력 끌어내는 걸 잘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를 좀 있으면 뽑잖아요. 네. 안철수가 되면은 과연 이현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덕을 때리는 거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그 가능성 없고 협력이 이루어질까 신가는 의문이지. 사사건건 모습 틀 수가 있어. 그쵸. 아주 걱정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서울시장도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나가든 말든 뭐 어차피 안 돼. 나가든 말든. 서울시장은요 민주당에서 누가 당선되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뭐 1년 뒤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는 봐요. 민주당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사실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사실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그 SX 사망 사건을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예요. 올해도 노동절에 삼성중공업에서 또 크레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말씀하셨던 듯이 이 협치 말고 상대당을 이끌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국에 2007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됩니다. 무슨 법이냐면요. 기업살인. 기업살인이요. 기업이 제대로 그 산업재해를 방지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산업재해 일어나서 노동자가 죽는다. 그럼 그 기업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법을 영국이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업 살인죄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죄에 준하게 형벌이 처벌돼. 근데 영국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 선진국이 이 법을 차차차 도입하고 있어. 네. 근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겠지? 우리나라는 만약에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혹은 다친 사람이 나 산업재해라고 인정해달라고 해도 인정 안 해줘요. 이거는 법률로 바꿔야 돼.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아니 영국이 10년 전에 했는데 왜 우리 지금 못해. 할 수 있지 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 왜 노동자들만 피땀 흘려 일하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런 것도 입법을 통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70-80%를 넘나드는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일단 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 같은 거 입법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더 지지하겠죠. 그럼 야당도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라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네. 그럼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뭐 국회의장도 우리 쪽 사람인데 뭐 하는 거지.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100일을 맞아서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또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 얻는 것도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늘 해야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늘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늘 했던 거였어요. 뭐 두 분 다 100번 이상씩 하지 않았어? 네. 근데 박근혜는 뭐 4년 동안 5번도 안 했을걸? 네. 그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서 한다 그래도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하고. 그런데 그 100일 기자회견, 또 100일 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질문자, 시나리오 편집 이런 거 없이 생중계되면서 네. 굉장히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였다라는 평을. 기자가 마이크 있습니다. 들면서 벌벌벌 떨면서 질문하는 게 잡혔었죠. 이게 진짜 무시나리오였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그분은 수전증이 있다고. 아, 진짜요? 네. 아, 정말로? 직접 얘기했어요? 응? 아, 직접 얘기했어요? 그분의 아는 사람이 그럽디다. 그분은 원래 없었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하루 종일 문재인의 봤어요. 취임 기념 우표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가서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적폐청산을 해야 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때. 네. 응? 옛날 YS
딱 이럴 때였잖아, 마이수도. 이렇게 막 80% 넘어가고. 하나회 해체하고 그때 막 막 그랬을 때. 휘둘러버렸거든. 더 올라간다. 막 휘둘러야 된다. 그래도 야당들은 또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 원래 그런 것들이 대국민 있으면 보고제에 관련해서도 뭐 쇼를 하지 말아라. 원래 그래, 냅둬. 뭐 그러든 말든. 뭐, 배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임 1년이 지난 시기에도 이제 뭔가 이런 지지율을 쭉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수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자기들이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런 인기를 구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냅두는데. 뭐 이럴 수가 있었어? 뭐 이런 배 아파 반응. 죽으려고. TV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었을걸, 배 아파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8일에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일단? 이유정 후보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변 활동을 하셨고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민변하고 여성인권 했으면 됐네. 네. 볼 것도 없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에 헌신해온 인권 변호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건데 16대 대선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는 민주노동당을 18대 총선에는 진보신당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이력을 문제 삼아서 아니, 편향적이지 않은데? 민주당 지지했다가, 뭐. 민주노동당 갔다가 진보당 지지했다가, 진보신당 뭐 갔다가 노동당 했다가 또 민주당 했다가, 전혀 편향성이, 이제 이 양반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민주당하고 진보당은 완전히, 정의당하고는 완전 달라요. 엄청 달라요. 똑같았으면 합당했지. 아니, 완전 다른 세상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진보 성향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아니, 근데 헌법재판관이나 뭐 방통위나 다, 뭐 진보적 재판관이 있고, 보수적 뭐 심의위원이 있고 이런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못하게 하면 아무도 못하지. 그럼요. 누가 할 수 있어?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오늘 그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 잘못됐다. 뭐 편향돼서 안 된다라고 야당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대법관이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출범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나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수 재판관 헌법소장? 통과시킬 때니까 이유정 안 된다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연계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오늘 낮에 논평을 내서 따로따로 가겠다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바른정당이랑 똑같이 연계해서 둘 다 반대한다. 뭐 한 명 낙마시켜라 했는데 아니, 걔들 그러면 그럴수록 지방선거에서 박살나게 돼 있어요. 국민의당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갈피를 못 근데 잡는.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국회 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땡깡을 이거 처음부터 땡깡 단 한 아니에요, 번도 땡깡? 협조해 준 적이 그럼. 없어요. 마치 이제까는 무슨 협조를 해준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정은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내정자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니네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내가 딴 집에서 안 되는 건데 왜 뭘. 다른 탓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가면 돼요. 뭐 이거야 사실은 그 이유정 후보자가 만일 청문회를 거치면서 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지. 근데 아직 청문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고 하면 되는데. 도덕성 문제도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럼요. 다만 이 사람이 민주당하고 진보 정당 지지했던 적이 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거나 혹은 다른 걸 공적 임무를 맡아가지고 정치적 편향으로 한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에 자유인으로서 했던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박누리가 지금 얘가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뭔 상관이야 그게? 네. 아무 상관이 없지. 그리고 뭐 특정 정당 정치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다고 국민의당은 했죠? 근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원래 그래. 이 당은 오늘 말했잖아요. 보수는 그렇죠. 바른정당이랑 같이 묶어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했다가 욕 먹으면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반대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이유는 없어 그때 네. 반대. 반대를 하고 싶은데 뭐 선거도 또 얼마 안 남았고 호남에서 자꾸 지지 떨어지고 뭐 저러고 있으니까 갈피 다음 못 잡는. 선거에서 진짜 본인들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양이 이미 많이 마일리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요. 예. 많이 잡혀 있고. 네, 임계치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었는데 헌법 관련된 책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2차 대전의 전행을 일삼고 자기 의회산하고 지 마음대로 해서 수권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정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률위의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28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냐면 헌법재판소에 일반인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석이나 내가 헌법재판관에 들어가도 돼. 네.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금 헌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많아. 외국에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무슨 법을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 9명의 재판관 중에 전부 일반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뭐 2-3명 정도는 일반인 넣어도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정치적 기관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뭐 걔 알아?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있어. 일단은 뭐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는 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계적이에요. 막무가내가 싶네요. 기계적. 네. 사실 내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니네 둘이 앉으면 일단은 짜증부터 내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의 뭔지 특징이에요. 알겠네요. 뭐 네.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듣다 보면은 자기가 조금 만져주고 내가 다 해준 거라고. 그렇지. 기계적이에요. 네, 기계적인 분들 힘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볼게요.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 조사가 검찰의 수사로 지금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재수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뭐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한 팀장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네, 근데 이 팀장들이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 일어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이 안 나온 거겠지. 네. 뭐 소속 단체가 보면은 뭐 선진미래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뭐 자유주의 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양지회, 애국연합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는데 또 뭐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법적 처벌해야 되지. 이런 일을 버젓이 돈 받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여기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게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인 거죠. 이름만 그냥 거치하게 바꾼 거지. 민생경제, 민생이야 눈꽃만큼도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선진미래연대, 하여튼 지금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사실은 보수단체로 그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화이트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블랙리스트하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이거 분명히 헌법 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이거든. 네. 근데 화이트 리스트는 이게 실정법 위반을 할 수 있어? 라고 또 볼 성향이 있다고. 지원해준 것 자체를. 아니 원래 민간단체 또 CEO래 NGO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왜 문제냐면 이거는 그냥 지원해준 게 아니고 지원해준 대가로 이런 짓을 벌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지원해준 대가로 그 관변 데모 이런 거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여기 지원하라 그러면은 반대로 블랙리스트 배제되는 거니까 이건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도 잘못됐고 블랙리스트도 잘못된 거죠. 이건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지금 아마 새롭게 요 전담반을 꾸렸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다 조져야죠, 어용단체였다. 그리고 그럼요. 늘푸른희망연대라는 단체는 2007년의 대선에서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 그러니까 이 단체는 또 국정감사에서 MB 정부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혜를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국정농단 사태 때는 정경련을 통해서 돈을 줬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줬을까 이것도. 뭐 국정원만 줬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좀 꼼꼼하게 재수사를 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지시하고 용인을 했는지 그 범인을 꼭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이죠. 네, 그렇죠. 제대로 열일하고 계시네요. 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야당이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막고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과시할 아니 수 그러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더 죽어 지들은 더 죽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아마 그렇게 계속 할 네, 거예요. 힘겨루기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하고는 조금 지금보다 더 협력을 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아까 창석이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했잖아. 네. 그런데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 스틱 SX에서 조선소에서 4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분들 다 하청업체 직원들이야. 또. 이게 위험의 외주화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전부 다 하청업체 시킨다고. 또 조선소 같으면 하청업체가 한 단계, 두 단계로 나뉜 게 아니고요. 5단계,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청에 재하청이 있죠.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 네, 맞아요.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OECD 중에서요. 대한민국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독일이 인구 10만 명당 1.7명이가 사망하는데 우리는 뭐 7.9명인가 8명이 사망. 6배, 7배야 우리는 독일보다. 그리고 매년 사업재해로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박지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이 예상에. 이 산업재해로 1년에. 매번 말하는 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탄핵 정국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진 세대들이 많단 말이야. 9년 동안 못 봤던 거.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면 고작 18살입니다. 9년 동안 9살부터 18살 사이 동안 아무것도 못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잘못됐던 거다. 국가 권력에 국민이 저항하고 이런 것들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걸 처음으로 봤단 말이야. 우리야 그 이전 세대야 이렇게 계속 뭐 이 작가님이 이렇게 말해왔던 사람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처음 보는 세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미지 정치를 탈피한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식 면담 및 사과 요 정도가 제가 5개 가장 좋았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기회주의자 뭐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문재인 정부 100에 대해서는 뭐 별로 비판할 게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개인기로 도파한 거 아니야? 100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100일 동안. 입법을 통한 이제 그거지. 이제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국회에 도움을 해갖고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봐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근데 첫 번째는 5월 12일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그죠. 취임 나흘째 되는 날 바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셨죠. 그렇죠. 일자리 대통령 그렇죠. 걸맞는. 노동시장 개선을 약속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책임을 지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첫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 인정 지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면 순직 인정도 못 받냐, 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냐 이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요걸 바로 얘기를 하고 지시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인권 존중이 다른 전 정권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하시면서 네, 참 따뜻함이 그리고 느껴졌어요. 지금 3일차로 계속되는데 5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00일 다 하려고요? 3일차 해갖고? 아니요. 6개. 지금 3개째.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근데 이제 유가족을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되게 좋아서 사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미 정치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9년 동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안 했었고 지금 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주를 쉬고 왔기 때문에 2주 동안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청정구역에서도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민주당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기회주의자님께서 느낀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역시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걸어오셨다고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해요. 역대급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김영삼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일 동안 잘한 것도 있고 그냥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9년 동안의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대비 효과가 너무 컸다는 게 느껴져요. 답답해하고 힘들었고 짜증났던 것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100일 만에 해소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좀 번외긴 한데 타 정당들이 계속 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정당으로 조금 더 관심이 우리 민주정부로 조금 더 관심이 더 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6가지 정도 괜찮았던 게 느껴졌. 예상해봐. 500명? 그래, 500명 죽어요, 1년에. 엄청난 숫자지. 군인들이 군대에서 사실은 매년 죽는 사람들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보다 군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업재해로 죽어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누가 죽냐? 90% 이상이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 꺼져 해서는 그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욕 나오는 야당의 행태지만 도움 받을 건 도움 받아야 돼. 특히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야당보다는 좀 가까웠다.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한 40석쯤 되잖아.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한 110석 되니까 이것만 해도 어떻게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어. 과반이 넘어가요. 또 정의당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은 뭐 안 된다 쳐도 그러면은 조금 협력 끌어내는 걸 잘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를 좀 있으면 뽑잖아요. 네. 안철수가 되면은 과연 이현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골 때리는 거고. 가능성이 있어요?